여러분에게 만약 운전 중에 이런 일이 닥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아찔할 겁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지난 7일 저녁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도로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한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 차를 멈추고 있는 상황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면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겁니다. 하하, 네. 이 당시 상황이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겼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함께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길을 걷고 있던 한 남성,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으로 다가오더니 다짜고짜 차량을 가격하기 시작합니다. 이 황당했던 운전자가 클렉슨을 눌러보지만 이 남성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던지기까지 하면서 왜 클렉슨을 누르냐 이렇게 소리까지 치는데요. 아, 왜 경적을 울리냐? 네. 그렇게 이제 그냥 집에 돌아가는 건가 싶었는데 이 남성 다짜고짜 가방을 집어 던지더니 운전자에게 내리라고 소리를 치고요. 또 사이드 미러를 힘껏 발로 차기도 하고 계속해서 난동을 부리는 모습입니다. 안진용 기자님, 저 남성 혹시 운전자하고 무슨 안 좋은 사이거나 뭐 불만이 있거나 원한이 있거나 그런 사이였어요? 아직 정확한 그 관계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운전자는 자신을 노려보면서 저렇게 죽일 듯이 나오라고 소리치는 남성을 보면서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다고 합니다. 아하. 그런데 이 남성 무엇이 문제인지 아직도 분을 참지 못하고 또 다른 표적을 찾았습니다. 영상 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이 남성 이번에는 승용차의 옆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에 다가갑니다. 그러더니 승용차 운전자에게 했던 행동과 똑같이 조수석 쪽을 힘껏 발로 차고 사이드미러까지 파손시키는 모양새인데요. 이번에는 상대가 버스입니다. 승용차 마루 뒤에 있던 정차 중이던 버스에 다가가서는 와이퍼를 손으로 잡아당기며 세상에. 고의적으로 손상시키는 모습입니다. 아니, 최진봉 교수님, 지금 저 남성이 우연하게 승용차 운전자, 택시 운전자, 버스 운전자 다 아는 사람이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요. 네. 이게 지난 7일 오후 7시 20분경에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도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던 차량에 다가온 행인이 네. 저런 행패를 부린 겁니다. 허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 119에 이게 승용차 운전자 같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저렇게 네. 막 때리고 휴대전화까지 던지잖아요. 그걸 얼마나 두려웠는지 벌벌 떨면서 112에 전화를 했다는 허허. 거예요. 근데 경찰이 올 때까지 저 남성은 끊임없이 저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네. 또 문도 막 강제로 열려고 아우, 하고요. 세상에. 막 소리를 지르고 소리까지 창문도 깨려고 휴대전화까지 던졌다고 하니까 네.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엄청난 그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해당 피해 당하신 운전자분들은 그 경찰이 오기까지의 그 시간이 정말 몇십 분, 몇 년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철 변호사님. 사실 저도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차에 주차하고 있는데 어떤 행인이 막 술을 많이 마셨는지 갑자기 막 차를 막 두드리면서 나와 소리 지르고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막 뺑뺑이로 부수려고 하고 그게 한 10분 정도 됐는데 저는 한 1시간 정도 이제 걸린 것 같아요. 세상에. 근데 이제 가만히 차에 있으니까 그 사람도 뭐 제풀에 이제 지쳤는지 이제 갔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당한다. 이제 화가 나니까 이제 나갈 수가 있잖아요. 절대로 차문을 열고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나가면 이제 막 폭행을 당할 수도 있고 아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쌍방 폭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차문을 잠그고 반드시 차 안에 계셔야 되고요. 일단 블랙박스가 찍히니까 블랙박스가 없으면 이제 핸드폰을 촬영하시고 빨리 경찰에 신고하셔야 되거든요. 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다행히 이제 경찰이 출동해서 이제 이 가해자는 체포가 됐고요. 하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문짝이나 사이드미러 이렇게 이제 많이 훼손되는데 네. 이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괴죄는 당연히 저 될 것 보세요. 같고 아이고, 네. 굉장히 이제 위협적이잖아요. 네. 협박죄라든지 좀 중하게 처벌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보세요. 운전자분 얼마나 소름 끼치고 공포에 떨었을까요, 세상에. 그런데 왜 저런 위협적인 행위를 했을까요? 저 남성은요, 김복준 의원님. 일단 나중에 출동한 경찰이 검거를 했어요. 검거를 해서 보니까 이 남성 그 음주 상태였습니다. 술 먹은 상태였고요. 그럼 왜 이런 짓을 했느냐 이제 경찰이 추궁했겠죠. 그랬더니 개인적인 사정으로 본인이 기분이 나빴던 중에 버스가 이 경적을 울리는 소리를 듣고 나를 향해서 경적을 울리는 걸로 내가 생각을 했고 그 부분이 기분 나빠서 와이퍼 망가뜨린 거고 승용차도 비슷한 생각으로 내가 이렇게 그 파손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본인이 설명을 했어요. 이게 무슨 이런 어처구니 없는 해괴망측한 짓을 저질러 놓고 당당하게 그것도 이유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갑작스럽게 저런 공격을 받은 운전자분들 정말 공포에 떨고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커서요. 뭐라고까지 얘기하면 자려고 눈을 감아도 살기 가득한 눈빛. 그러니까 본인을 가해했을 때 그 모습이 세상에. 떠올라가지고 깨어 있어도 당시 상황이 문득문득 생각나서 너무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커서 앞으로 운전을 할 수 있을지 네. 또는 이전의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할지 두렵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똑같은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좀 경찰이나 관계 당국이 처벌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이분 같은 경우 얼마나 두려웠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차문이 안 잠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문을 열고 들어왔다거나 아니면 만약에 휴대전화를 던졌잖아요. 유리창이 깨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랬으면 그 안에 있는 사람도 얼마나 피해를 당했겠습니까? 네. 이런 위험한 행동을 한 사람 정말로 엄벌에 처해서 다시는 저런 일 못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저 차량에요. 지금 승용차 피해를 당하신 승용차나 택시나 그리고 뒤에 버스나 그 세 차량 중에 뭐 운전자분들도 정신적 충격이 크겠습니다만 김복준 의원님 예, 예. 혹시라도 아이들이 타고 있다가 저런 광경을 눈앞에서 정말 근거리잖아요. 예, 예. 정신적 트라우마가 상당히 지속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이 타고 있으면 그 안에서 느끼는 공포가 대단할 것 같고요. 그러겠죠. 또 이제 어떤 경우도 있냐면 밖에서 저런 난동을 부리는데 우리 아빠가 그건 현명한 처신인데 문 딱 잠그고 꼼짝도 안 하고 있으면 아이들이 아빠를 또 뭐 겁이 이렇게 많아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요? 왕왕. 이런 거 부분에 관련해서도 좀 피해가 막대한 거예요. 그래서 네. 이 사람 지금 제가 보니까 경찰이 데려다가 이제 조사를 하는데 버스 기사분은 이제 노선을 움직이니까 아마 진술을 못한 것 같아요. 아하. 그다음에 이제 피해 견적이라든지 이런 게 추후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네. 그 내용 정도를 따져보고 이제 특수재물 손괴 혐의로 저 사람을 이제 처벌을 할 거라고 하는데 네. 제 생각에는 저 사람 전과조회 해보면 유사한 범죄 있을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 아하. 그다음에 무작위하게 저렇게 길거리에서 아무 이유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범행을 한다는 거는 저건 피해 정도 유무를 따질 필요 없이요. 그 네. 죄질 자체가 엄청나게 불량한 겁니다. 네. 경찰에서 제 생각은 구속영장을 좀 신청하는 게 네.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시에 음주 상태였어요. 그런데 상황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더 아찔한 게 차량에 탄 운전자를 상태로 협박과 위협을 가했는데 묻지마식으로 행인들에게 길 가던 행인들에게 기분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저런 짓을 했다면 더 큰 변이 일어났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아찔합니다. 앞으로 저 사람 처벌 여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낭떠러지로 떨어졌다. 이거 아찔한 상황 지금 벌어진 거 아닙니까? 최진봉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지난 9일 저녁 11시 40분쯤에 경남 김해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김해에서 음주 운전하는 것을 좀 적발하기 위해서 음주운전 적발을 하고 있었어요. 아, 단속을? 네. 그랬었죠. 그런데 그 단속 장면을 보고 네. 한 자동차가 갑자기 도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캥기는 구석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 장면을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네. 영상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기 1.5km가 달아나서 지금 떨어진 데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낭떠러지입니다. 저기 원래 펜스가 있었어요. 지금 펜스가 있어서 못 나가게 해놨는데 음주운전 이제 그 적발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분들을 네. 피하려다 보니까 결국은 가지 말아야 할 길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4m 아래의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저 낭떠러지 아래에는 보세요. 지금 어떤 구조물 또 뭔가 자재 같은 게 막 잔뜩 쌓여 있습니다. 만약 저기에 승용차가 그대로 곤두박질쳤다면 더 큰 변을 당했을 것 같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지금 어두워서 실내만 보이는데 저게 뭐냐면 철골입니다. 아, 철골이에요? 기자재를 제작하는 공장이기 때문에 철골 구조물을 마당에 저렇게 잔뜩 쌓아놨는데 그 위로 바로 저 차량이 추락을 한 겁니다. 야, 만약에 정말 지금 차량 앞유리를 뚫고 만약 저 철골이 들어왔다고 보세요. 지금 보세요. 다행히 지금 차량의 앞유리는 지금 깨지지 않았어요. 만약에 저곳으로 뾰족한 철골이 뚫고 들어왔다면 운전자도 정말 큰 변을 당했을 것 같은데
운전자 일단 어떻습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김유진 아나운서. 일단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낭떠러지로 추락한 이후에도 도주를 멈추지 않았기 세상에. 때문에 이후 상황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낭떠러지로 추락한 차량, 운전자는 바로 전조등을 꺼버립니다. 그리고 차량 움직이네요. 밖으로 나오는데 멀쩡해 보이죠. 네. 그렇게 잔뜩 쌓인 적재문을 뛰어넘어서 도망치는 운전자. 진짜 멀쩡하네요, 진짜. 네, 하지만 추격하던 순찰차는 이를 미처 적재로 가나요, 경찰차는? 못하고요. 네,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는데요. 허허. 아니 하기야 누가 낭떠러지 아래로 차를 몰고 도망을 칠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쿵 소리를 듣고 공장 직원들이 나온 거예요. 허허. 그러자 이곳저곳을 헤매던 운전자는 정문을 뛰어넘어서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직원분이 나오셨네요. 이거 무슨 일이야, 밤에. 막 그렇게 나오셨나 봐요. 자, 당시의 상황을 목격하시는 공장 관계자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부품이라든지 이런 저희 물건 같은 것들이 여기저기 막 아수라장이 돼서 여기저기 널려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쉽게 부러질 만한 정도의 강도는 아닌데 워낙 차가 그 빠른 속력으로 와서 충돌해서 그런지 되게 많이 망가졌더라고요. 밑에 하부 쪽이 그 범퍼라든지 그런 바퀴 쪽은 다 부서진 상태고 그 엔진룸 쪽에서 엔진 오일이라든지 그런 휘발유가 계속 밑으로 새어 나와서 조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정도 사고면은 분명히 사람이 다쳤거나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조금 놀랐죠. 진짜 공장의 관계자분들이 그러셨겠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차량, 뭔가 사고가 난 듯한데 운전자는 없고 이건 무슨 일이지 그랬겠습니다, 진짜. 아마 나오자마자 이게 어떤 경우인지 하고 바로 아마 자정 정도 돼가지고 경찰에다가 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경찰이 차량 넘버가 있으니까요. 차 네. 번호판이 있으니까 차량 소유주를 찾았고 그 차가 이제 낮에 도주했던 운전자 아하. 차량이라는 걸 알게 됐죠. 네. 시간은 상당히 이제 흐른 이후죠. 그러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검거를 했어요. 네. 체포를 했더니 이 사람 말이 참 웃겨요. 음주 사실 아니다 나 술 네. 마신 적 없는데 아하. 그러면 왜 경찰차 보고 도주했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그냥 경찰이 무서워서 도주를 했다. 아하. 이렇게 이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는 경찰을 보고 도주하는 사람은 범죄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범죄를 했겠죠. 네. 그런데 이 사람의 말도 안 되는 변명. 지금 경찰은 어떻게 보고 있을지 일단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사 중입니다. 경찰이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진술했어요. 술도 안 마셨다고 부인해요. 저는 이제 찾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참 이런 비슷한 상황이 왕왕 있잖아요. 네, 아마 그걸 악용한 걸까요, 김복준 의원님? 예, 이게 그래서 우리 사회에 일단 음주운전하면 도주하고 난 이후에 술 깨고 나서 측정하면 넘어가는 그 판례라든지 이런 그 어떤 결정이 그렇죠. 왕왕 있잖아요. 네.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아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경찰이 이렇게 할 거예요. 이 사람의 이 도주하기 직전에 동선을 전부 파악할 겁니다. 누구랑 어울려서 어디에서 뭐 술을 마셨는지, 마셨다면 뭐 몇 명이서 몇 병을 먹은 건지, 술의 종류는 무엇인지 이거를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드마크 공식을 역산하는 방법으로 이제 음주 운전을 구증할 것 같고요. 네. 더해서 이 사람 음주 측정 거부도 적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하, 네. 진실은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해서 절대로 가려지지 않는 법입니다. 반드시 그에 따른 벌을 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분통 터집니다, 진짜. 자, 그제요.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그 친모 성모 씨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 재판에서 이제라도 자신의 아이라고 인정했을지 일단 그제 모습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인정 아직 인정 안 하십니까? 여전히 억울한데요? 출산 인정하십니까?
아직 뭐 최종 선고가 나오기까지는 시일이 걸리겠습니다만 그제 두 번째 공판이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왔을까요, 이인철 변호사님? 숨진 3세 여아 성모 씨의 변호인한테 이제 나온 얘기인데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저도 이제 변호사긴 합니다만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검찰이 이제 DNA 검사를 이제 제출했거든요. 그랬었죠, 네. 이 DNA 검사의 정확도는요, 99.9999%입니다. 거의 100%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변호인은 DNA 검사 결과는 동의한다. 그러나 네. 그것이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허허,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얘기입니까? 김복준 의원님. 네.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음주 운전은 했지만 술은 마시지 않았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술은 네. 마셨지만 음주운전하지 네. 않았다. 이제 그 얘기하고 똑같은 소리인데요. 네. 이 사람이 자꾸 이제 그 출산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출산이 없으면 본인한테 적용된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가 없는 거죠. 궁극적으로 아이 바꿔치기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궤변을 드는 건데. 네. 근데 이제 그 변호인이니까 가능한 얘기입니다. DNA는 과학적 증거잖아요. 그것까지 부정을 해버리면 이 사람이 하는 진술 전체가 다 거짓말하는 것처럼 인식이 되잖아요. 저건 빼도 박도 못하는 과학적 증거이기 네. 때문에 그거는 인정한다. 네. 결론은 이거 같습니다. DNA는 인정한데 출산 사실은 너희가 밝혀라, 그 소리 같아요. 야, 그렇다면 결국은 입증 여부는 기소를 한 검찰 측에서 밝힌다. 그렇게 공을 떠넘기는 것 같은데요. 뭔가 재판의 전략 같기도 합니다. 자, 관련해서 석 씨의 변호인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누구나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과학이라 손치더라도 이 사건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어떤 합리적인 판단을 하자면 여러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고 보여서 애가 보채고 울고 하는데 어디 보관할 것이며 과연 정말로 피고인이 했을까? 아니, 피고인 대신에 또 피고인을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했을까? 오히려 악의를 품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했을까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장님께서 피고인 측 입장을 얘기를 하라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이 네. 과정에서 검찰이 주목할 만한 진술을 확보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까지는 지금 친모로 알려지고 있는 성모 씨 그리고 성모 씨의 남편도 같이 동일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혼외 정상,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관계는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부정한 성관계- 일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부정한 네. 일이 없었다고. 그러면 이제 얘를 낳은 것에 대해서 둘 다 부인하고 있으니 네. 어느 정도 이 성모 씨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는 거잖아요. 아하. 그런데 네. 검찰이 진술을 하나를 확보했어요. 뭘까요? 제3의 남성으로 진술을 확보했는데 이 친모 석 씨와 혼의 성관계가 있었다. 이 진술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네. 이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면 혹시나 네. 추측컨대 그 사이에 두 사람의 관계 사이에 낳은 아이를 숨기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네. 추측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진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진술이지만 아직은 그래도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만 어쨌든 아주 의미 있는 진술이 확보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 진술 말고도 새롭게 확인한 그리고 얻은 확보한 증거물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 개가 나왔어요. 일단은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가 나왔는데 이 여성이 또 터무니없이 셀프 출산이라는 그 앱을 설치했다가 삭제한 사실이 나왔어요. 그런 애플리케이션도 있어요. 참. 저 애 낳지 않는 엄마 여성들이 그 셀프 출산 뭐 이런 앱을 깔아가지고 확인할 이유가 없지요. 네. 그 부분이 하나 나왔고요. 뭐 네. 당연히 또 국가원에서 나온 DNA 감정서 뭐 이건 정확도가 뭐 확실하니까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죠. 예,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거 같습니다. 산부인과 관찰 기록지인데요. 네. 신생아의 체중이 갑자기 200g 정도가 감소됐다는 부분이 나온 거예요. 네. 이거는 바꿔서 얘기하면 석 씨가 어딘가에서 아이를 늦게 낳아서 아이를 바꿨기 때문에 원래 그 아이, 그러니까 이제 딸이 낳던 아이, 그 아이는 질병이 있지 않으면 200g 감소가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오히려 늘면 늘었지. 그러니까 바꿔치기 했기 때문에 감소된 아이가 네. 들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뭐 늘 말씀드리는 발목에 인식표가 분리됐던 사진. 네. 그리고 이분이
출산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상당히 많이 봤대요. 하하. 그걸 봤던 기록이 좀 있고요. 네. 뭐 체포영장 당시에 이 석 씨의 어떤 거동을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네. 당신을 그 미성년자 약취인 그 아이 바꿔치기 한 걸로 뭐 그 체포합니다 할 때 그때 이제 이 사람이 보인 어떤 태도 같은 거를 경찰 다 기록해 놓거든요. 아, 네. 그 부분을 이제 했는데 이거는 이제 변호인이 뭐 증거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제 공판 2차 공판에서 줄고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던 석 씨가 유일하게 동요했던 순간이 있었다면서요,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검사가 증거 자료를 하나씩 보여주는 과정에서 숨진 아이, 그러니까 빌라에서 미라 상태로 발견된 아이 사진이 나오니까 석 씨가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석 씨는 아이 사진이 사라지고 나서도 한동안 이 벽을 응시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런데 과연 이게 어떤 의미에서 나온 또 어떤 감정에서 나온 눈물이고 행동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 사안은요, 끝까지 재판이 진행되는 걸 지켜봐야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아직까지 시원하게 뭔가 드러나는 게 없어요. 관련해서 이 숨진 3살 여아의 언니, 즉 석 씨의 큰딸에 대한 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은 어느 정도 제기가 됐습니까? 인철 변호사님. 검찰은 이제 이 숨진 3세 여아의 언니 김모 씨죠. 김모 씨에 대해서 징역 25년형을 구형을 했는데 그 구형 이유는 뭐냐면 생후 29개월 된 아이가 무더운 여름날 물 한 모금 먹지 못해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건 세상에. 명백한 아동학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고요. 김 씨는 주시는 벌을 달게 받겠다,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정말 미스터리한 부분이 많은 사건입니다. 그만큼 검찰이 더 밝혀내야 될,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밝혀낼 부분이 많습니다. 더 중요한 건요, 3살 여아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재판을 통해서 밝혀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뉴스파이터가 바짝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를 송구하지만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젊다고 사연이 없진 않을 거예요. 젊지만 사연 많은 가수가 있다고 하는데 대체 어느 주인공이 누굴지 궁금합니다.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 잔에 오늘 밤 나와 내가 하나 되어 달려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 잔에 내가 쏜다 한 잔에 속 취해 한 잔 목이 말라 한 잔 금요일은 불금이니까 밤새도록 한 잔 어때요? 코로나 국면에서 실제로 뭐 노래방도 가기 어렵지만 이 노래로 대리만족하신다는 분들 참 많은데 바로 그 주인공 박군입니다. 그런데 안진영 기자님 요즘 TV에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박군. 네, 트로트 가수로도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최근에는 특전사 출신인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명은 박준우거든요. 근데 대다수가 박군으로 알고 있어요. 이분이 최근에 여러 좋은 몸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탄탄한 실력까지 더해지면서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서 각종 활약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특전사에서 15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특전사 출신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매년 또 이제 특수전사로 뽑힐 정도로 열심히 복무를 해왔다고 하고요. 레바논 평화유지단으로 해서 해외 파병까지 갔다 온 전력도 있습니다. 본인은 이 사명감을 갖고 특전사에 임했고 네. 현재도 굉장히 본인이 군인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서 다시 태어나도 특전사로 들어가겠다는 남다른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야, 또 늠름한 군인 출신이라는 걸 보니까 더 새롭게 보이기도 하는데, 근데 김유진 아나운서, 지금 박군 씨가 사연 많은 가수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사연이 있길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젊은 사람이 무슨 그렇게 사연이 많아서라는 그러니까요. 생각하시잖아요. 사연이 많더라고요. 박군 씨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성격 차이로 이혼하신 이후에 어머니랑 함께 살았는데 이 어머님이 중학생 때 박군 씨가 중학생 때 말기 암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원비며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일찍 생활 전선에 뛰어들게 되는데 뭐 각종 배달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서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중에서도 지금 고등학생 때 일했던 중식집 사장님이 그렇게 생각이 나신대요. 아하. 왜냐하면 이 사장님이 이 사정을 알고 박군이 학교 갔을 때는 본인이 배달을 하시면서까지 이 박군을 아르바이트생으로 쓰신 그래요? 거죠. 그리고 본인이 다른 가게로 옮겨가실 때는 이 다음 사장님에게 박군을 부탁하면서 세상에. 가셨다고 하니까 지금 어디선가 또 TV로 보고 계시지 그러겠네요, 않을까 진짜. 생각을 해보면 너무 자랑스러워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겠네요. 그런데 최재문 교수님 사실 야 이게 전 이런 사실 아마 시청자분들 많이 모르셨을 것 같아요. 그 어린 나이에 중병에 걸리신 어머니와 단둘이 살면서 가장 역할의 병수발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박군이 정말 얼굴 보면 너무 그냥 해맑잖아요. 그래요, 네. 어둠이 없는 것 같은데 어머니를 위해서 본인의 인생도 바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헌신적인 삶을 살았어요. 사실은 어머니가 이제 김윤희 아나운서 설명했지만 암에 걸리셨는데 네. 암에 걸릴 당시만 해도요. 의사들이 7, 8개월 정도 사신다. 아유, 시한부 인생. 세상에. 그런데 박군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본인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어서 엄마가 7년을 더 사셨대요. 버티신 거야. 세상에. 마음의 의지로 버텼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어린아이를 놓고 어떻게 가실 수가 있겠어요. 아유. 떠날 수가 없는 거지. 네. 그래서 7년을 더 사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박군이 특전사에 입대를 한 이유가 20살 되더니 이제 입대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잖아요. 어머니 병원비 마련하려고 그거 치료해 드리려고 특전사에 입대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근무를 하던 중에 2007년도에 이제 박군이 22살 때 어머니가 끝내 이제 별세를 하셨는데 박군이 더 안타까워하는 건 뭐냐면 그 당시 이제 특전사 복무를 하고 있었는데 위중하다는 얘기를 듣고 부대 휴가를 얻어서 버스를 타고 갔나 봐요. 아마 고속버스 타고 간 것 같은데 가는 도중에 결국은 이제 천국으로 가신 거예요. 아유. 그래서 임종을 보지 못했던 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다. 박군이 계속 그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 어머니도 아실 거예요. 박군의 마음을. 그래서 박군이 너무 그 부분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어머니 병원비를 벌기 위해서 특전사를 지원했다. 이걸 바꿔 말하면 그만큼 어머니와 이 생애에서 더 오래 지내고 싶다, 더 살고 싶다. 그 얘기잖아요, 세상에. 정말 효자입니다. 그런 박군 씨가 어떻게 트로트의 가수의 길을 걷게 됐을까요?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 잔에 내가 쏜다 한 잔에 박군의 인생을 바꾼 곡이다. 이제 15년간 군 생활을 하다가 이 한 잔에라는 곡을 오디션을 봐서 이렇게 전역을 급하게 하게 됐어요. 박군이 인생이 바뀐 그런 곡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정말 노래도 잘하고 그리고 또 말도 잘하는 가수가 되고 싶고요. 제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또 살기가 세상살이가 너무 또 이렇게 정말 힘들잖아요. 앞으로 정말 더 노력해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스트레스 받는 모든 분들이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네. 정말 기회란 건 우연히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이 어머니 아까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또 하나 안타까운 사연이 뭐였냐면은 군복무 동안 어머니가 면회를 한 번도 못 오셨대요. 왜냐면은 몸이 안 좋으시니까 혼자 오시다가 혹시 잘못되실까 봐 그렇죠. 오시지 말라고 했는데 막상 임종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때라도 면회 오셔서 얼굴을 봤으면 뵐 좋았을 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 그러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목표가 없어진 겁니다. 삶에서 내가 뭐가 중요한지 좋은지 모르겠는데 그러다가 노래가 부르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거죠. 와우. 그 와중에 본인이 이 한 잔의 가수 뽑는다는 오디션 모집 공고를 보게 됐고 당당히 지원을 하게 된 건데 네. 주변에서 사실 말렸다고 해요. 왜냐면 박군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30억 정도를 자기가 포기한 거라고. 왜냐면 자기가 향후 만기 전역 때까지 일을 하고 그때 연봉을 받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연금이 나오죠. 요즘 100세 시대니까 100세까지 연금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 돈을 추산해보면 약 30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사명감을 갖고 일했을 정도로 굉장히 군 생활에 적합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주변에 포기한다고 했을 때 다들 말렸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박군이 이것을 끝까지 하게 된 이유는요. 결국 내 인생에서 한 번은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일 해보자. 날 위해서 시간을 써보자라는 생각 때문에 트로트 가수로 전향을 하게 됐는데 제일 아쉬운 건 4년만 더 복무했으면 연금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연금은 이제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게 현실적으로 볼 때는 좀 아쉽습니다. 현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인철 변호사님 당시에 그랬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버티면 노후가 보장되는 연금 나오는데 너 왜 그런 무모한 행동을 하니? 아마 그랬나 봅니다.
뭐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이제 진짜. 박군 씨도 이제 새로운 이제 인생을 선택을 한 건데 이 박군 씨가 이제 성공한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공교롭게도 제가 오늘 박군 씨랑 같이 방송을 하고 아, 왔어요. 네네. 그래서 이런 우연이 있는지 싶은데 처음에 이제 만났는데 막 저한테 이제 와서 대기실을 찾아와서 그냥 깍듯하게 인사하면서 아하.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먼저 인사를 하고 굉장히 예의 바르더라고요. 네. 근데 예전에 조세호 씨라고 아시죠? 그분도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을 때 저랑 방송했을 때 막 깍듯하게 이제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결국 네. 성공했거든요. 이렇게 사람에 대한 예의성이 바르고 인성이 바른 사람은 언젠가 성공하거든요. 네. 박군 씨도 굉장히 인복이 많다고 합니다. 대선배인 장윤정 씨, 아하. 장윤정 씨가 이제 박군이 잘 되든 안 되든 내가 누나해주겠다. 야, 든든한데요? 이렇게 든든하게 이제 밀어주고 있고요. 또 네. 이상민 씨도 박군이 이제 홀로서기를 함께 도왔다고 하는데 네. 다 박군 씨가 이제 평상시에 이렇게 예의 바르고 그러니까요. 워낙 인성이 좋으니까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뿌린 대로 거두는 것 같아요. 근데 김복준 의원님 예. 사연을 들으시고 물론 이제 네. 젊은 층 세대도 좋아하겠지만 부모님 세대에서 더 박군 씨에 대해서 매력에 푹 빠질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요즘에 식당 가면 마스크 쓰고 있는데 다 알아본대요. 그래서 뭐 계란 프라이 하나라도 더 해주시고 음식도 뭐 더 잘해주고 곱빼기로 이렇게 준다는데 사실 저도 이 박군 노래 경연 나왔을 때 보면서 특별히 예의 깍듯한 아름다운 청년 하나 보인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었어요. 네. 뭐 저도 기회 닿으면은 제가 쏠 테니까 술 한잔 사. 야 멋집니다 진짜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이게 다 이 돌아가신 어머니가 주신 큰 선물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다 박군 씨가 그 인성에 대한 보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앞길 응원하겠습니다.